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점심 잘 드시고 오셨나요?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한국다양성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2021 온라인 청소년 인권 토크 콘서트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세션의 5번째 세션이고요. 이튿날에 2번째 세션이죠. 노동과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댓글로 참여를 잘 해주시면 책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가 이번 세션의 책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댓글란에 후기 참여 링크를 올릴 거예요. 후기와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분에게 문화상품권 선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지는요. 외모 평가나 성희롱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쓰시면은 사전 공지 없이 삭제되고 추방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노동과 인권 주제를 나누고 하종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먼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는 하종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고맙지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웃긴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그 얘기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 네. 뭐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지역들 교육청마다 노동인권 교육을 하겠다 이제 조례를 만드는 일들이 기쁜 일들이 네. 생기고 있잖아요. 네. 인천시에도 최근에 생겼거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하종관 선생님 인천 사시는데 인천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반대한다는 분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봤는데 피켓에 왜 우리 애들 노동자 만드냐 너무 웃은 거예요. 그럼 노동자가 아니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본인들의 자녀가 CEO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굉장히 재밌게 본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재학 소장님 정도 되니까 재밌게 보신 거지.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인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있었고 대표적 울산에서도 있었어요. 네. 울산은 흔히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렇죠. 울산 지역의 시민들은 오히려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이 왕성했으니까 네. 그걸 많이 받고 또 피해도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울산에서 노동교육 조례 만들었을 때에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구성원은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노동자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많은 수인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가 바로 바람직한 사회이고 사회 가장 많은 수의 노동자가 노동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죠. 네. 그리고 또 노동 문제를 볼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노동 인권이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사회 모든 구성에 유익하다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네. 왜 노동자를 만드냐고 항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노동자에 대한 그런 정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 노동자가 영어로 워커거든요. 워커. 예. 근데 일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직책이 높아도 자신을 워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만 어떤 학원 선생님이 중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물어보셨대요. 널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냐? 한 학생이 하는 말이 나중에 노동자 될까 봐요. 이렇게 답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경찰청 수배전단에 보면요. 네. 거기 외모를 표기할 때 노동자풍 이렇게 노동자풍. 표기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근데 이미 이런 있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사실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분단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70년 동안이나 지속된 사회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비슷한 나라도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북에 있는 정당의 명칭이 노동당이고 노동당 그죠. 발행하는 신문도 노동신문이고 이러니까 한국 사회에는 일단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굉장히 두려운 부정적인 시각이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북한이 떠오르고 공산주의가 이건 떠오르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좀 무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빨갱이 하냐 이런 두려워하는 정서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 사회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레드 컴플렉스인데 당연히 극복해야죠 이건.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했는데 그게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왜 우리 모두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냥 노동이라는 단어나 노동자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은 막 더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기도 하잖아요. 네.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 기본권이기도 한데. 그건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이 MI6잖아요. 네. 그 007 같은 스파이들이 소속돼 있는 영국 정보기관이 바로 MI6입니다. 네. 근데 거기 그 비밀 첩보원들이 노조에 가입했어요. 영국에서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 신분을 감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익명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오. 이런 뉴스가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불순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와, 그 비밀 첩보원도 익명으로까지 가입을 하게 해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집회가 있고 이랬을 때 네.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와 예. 관련해서 그 차관이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차관까지도.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차관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차관이 자기를 이제 노동자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네. 다른 사회 구성원도 차관을 볼 때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야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터 존슨이라고 핀란드 교장협회 회장을 하신 분이 계셔요. 핀란드 교육이 뭐 세계 최고 교육이고 학업 성적도 평가가 1위 뭐 네. 계속 1위를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핀란드 교육을 만든 주역이어서 교육계 좀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 아, 그분이. 그분이 한국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핀란드는 교장들과 교사들 사이가 굉장히 원만하고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장들이 교사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자기를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교장 선생님 볼 때 아, 저 사람도 노동자야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평교사조차 교사가 왜 노동자지? 이런 의문을 힘들어요. 가진 분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신성한 교직이 어떻게 노동자야? 이런 생각으로 교사노조 활동하는 동료 교사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데 사실은 이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영국 같은 나라들은 교장 노동조합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조합 그러면 제조업, 저학력, 저임금 아주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노동조합에 대한 경계심 이런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 교사노조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교사는 아주 정치 기본권이 박탈돼 있는 거죠. 노동조합 네. 가입, 뭐 물론 가입을 할 수 있겠으나 막 법의 노조를 자꾸만 만든다든지 승진이나 진급이 어렵게 뭐 교장, 교감은 애초에 포기한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든지 굉장히 기본권 박탈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누구나 노조에 가입해서 본인들의 권리 신장과 사회의 이제 평등함을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한 2시간쯤 해야 돼요. 그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큰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우그룹에서 이제 부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회장님이 해를 도피했어요. 네. 중 회장님이. 네. 그런데 프랑스에서 목격이 됐다는 외신이 나온 거예요. 그 대우그룹 노동자 간부들이 프랑스까지 간 겁니다. 가서 자보자 막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론이 이제 체포 결사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네. 그때 한국에서 온 그 노동자들을 찾아와서 법률 자문을 다 담당해주고 방송사 인터뷰를 주선하고 숙소도 알아봐주고 도움을 준 프랑스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랑스 판사 노조의 조합원이었던 거죠. 그 판사노조 조합원들이 네.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판사가 노조를 만들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텐데 그게 사회 유익할까? 아, 자꾸만 정치 네. 중립 얘기만 하다 판사의 보니까 기득권만 더 보호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해요. 근데 맞아요. 프랑스의 판사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판결이 상당히 공정하고 신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인력이 대거 충원됐기 때문에 사건당 배당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시간을 더 많이 숙고할 수 있게 예, 됐겠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마침 본 칼럼인데요. 그분이 자기 친구 중에 판사가 있었대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판사로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불합리한. 그래서 사석에서 이렇게 술 마시다가 물어봤답니다. 근데 왜 그때 그 사건 그렇게 판결했냐? 그랬더니 판사가 솔직히 사건 기록을 그때 다 잘 못 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판사가 수십 건을 재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3분, 5분 이상 재판을 못 하잖아요. 한 사건에 거의 보지도 대해서. 않더라고 5분 정도. 네. 그러면 노동자 한 명이 해고돼도 그 1심 재판 서류가 여기서 한 이만까지 쌓이는데 이걸 꼼꼼히 다 읽어봐야 판결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수십 건의 판결이 밀려 있으면 사실 이런 날림 판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 활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익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 노동조합, 판사 노동조합, 변호사 노동조합 뭐 이런 게 다른 나라 우리가 다 있는 노동조합들인데 특수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있고 우리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 노동조합도 경찰 노조도 있잖아요.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프랑스 경찰 노동조합이 2015년 12월에 사상 최대 규모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 기록이 몇 년 뒤에 깨졌어요. 더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계속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심지어 벌어지냐 하면 근무 교대 시간이 되면 그 파업을 저지하려고 나왔던 그 경찰들과 파업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엄청 재밌네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떤 걱정부터 하냐 하면 아니 경찰까지 노동자 하면 도둑은 누가 잡나 이런 걱정을 해요. 훨씬 더 잘 잡습니다.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업무 환경이 좋아지면 일을 그렇죠.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더 잘하죠.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경찰로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유럽 나라들은 또 군인 노동조합도 있잖아요. 예. 근데 되게 군인 노조가 있는 나라 공통점은 군대가 모병제라는 거죠.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될 수 있는 우리나라 부사관 이상처럼. 네. 그런데 군인 노조 이야기하면 또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린 다른 나라 상황이 다르다 지금. 맞아. 그런 얘기 남북이 엄청 서로 많이 하죠. 대치하고 있고 청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는 적대 세력이 있는데 우린 군인 노조가 말이 안 된다. 다른 나라 상황이 다르다. 분단이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얘기 이렇게 또 반론 제기하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분단이면서 진경제일 때 군인 노조가 왕성히 활발한 나라가 있어요. 독일입니다.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군인 노조가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일 군인 노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겠어요? 독일은 역사 교육의 80%가 2차 대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이 역사 교육의 80% 정도입니다.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네, 다뤄요. 그런 사회니까 독일 군인 노조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폭력이 없는 걸까요? 다시는 나치 같은 군대가 되지는 말자. 나치 같은 이거거든요. 말자. 나치가 될 수는 없다. 아, 그럼 얼마나 그 군대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실제로 군인 노조가 생기면 군대 내의 성폭력 많이 사라지고요. 그런 군인들은 용납하지 않거든요. 당연하겠네요. 예, 당연히 책임자 추궁하고 대비책을 요구하고 이걸 군인 노조가 활동하거든요. 그리고 군남 비리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군인 노조가 눈에 불을 켜고 뭐 그런 걸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노동조합 이럴 때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틀린 생각일지 몰라 이런 의심을 해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다른 나라. 그걸 누가 심어주고 있고 그런 생각을 누가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지부터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 누군가 어떤 그룹이 노동조합이 생겨서 그들만의 이기심을 채운다고 자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에 누군가의 노동 조건이 좋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게 이득이 되겠구나, 나한테 돌아오겠구나, 너와 내가 연결돼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노동운동을 자꾸 최소한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해요. 이런 고전적 휴머니즘의 차원에서만 노동운동이 정당한 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사회 전체 구성에 유익하다. 아, 이걸 시간이 많으면 데이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 긴 시간으로 한번 강연으로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냥 기준이 아니라 행복한 삶까지 만들 수 있으면 예. 사회 전체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점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저임금이 많아지면 사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된 상황이 바로 코로나19 사태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멈추니까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변화가 생겼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받는 건 굉장히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요구하는 건 거의 범죄 행위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다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것이 사회 전체 유익하다. 즉 국가 경제 유익하다. 이걸 우리가 실천했잖아요. 몇 번이나. 그게 네네. 재난기본소득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의 권리가 올바로 보호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것이 노동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것이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하고 국가 경제 안정적인 성장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뭐 좋다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이제 지원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소득을 조금 생각해주게 하는 차원을 조금 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가에서 재난 구호금을 처음에 이제 계획했을 때 이걸 언론에 처음 보도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그때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고민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재난 구호금은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명칭 붙이기를 정말 지금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해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기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네요. 이야기가 자꾸 이제 준비한 것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저희 뭐 얘기하다 순서는 보니까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요. 이 준비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차피 순서와 질문은 상관이 없긴 한데요. 그 사전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요즘에 계속 정치인들이 뭐 68시간, 뭐 120시간 이런 시간을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면 40시간인데 어떻게 52시간이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며 네. 심지어 이거 외에 68시간은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고 120시간까지 해야 된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계산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산수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수포자였는데 괜찮아요. 예. 수포자란 말도 조심해서 써야 돼요. 예. 너무 사람을 낙인 찍어서 수학을 일찍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낙인 좀 당했어요, 예, 사실. 그 말도 쓰지 말자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저같이 굉장히 이 숫자 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계산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보통 주어일 근무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주어일 근무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 주 40시간제예요. 근데 하루 8시간이 기본 노동 시간이니까 8시간씩 5일 일하면 5, 8이 40 네. 이렇게 40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 40시간제면서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주 5일 근무제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근로계직도 보면 하루는 8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되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추가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예, 하루에 8시간이 기본이고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12시간을 추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기본으로 일을 하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12시간 하게 되면 이게 52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라는 말을 쓰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입니다. 최대치가 52시간. 예, 그 50이라는 숫자를 꼭 쓰고 싶으면 주 최대 52시간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 예. 그 52시간제가 아닙니다. 우리 40시간제예요. 그러네요. 이거 40시간이 최대 52시간제, 최대 52시간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네. 68시간은 왜 나왔냐 하면 68시간은 뭐예요? 그 이제 과거 정부에서 네. 어떻게든 일을 좀 많이 시켜보려고 하는 이제 국리를 한 사람들이 희한한 논리를 편 거예요. 일주일 며칠이에요? 7일이요. 7일이잖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은 5일로 봐야 된다. 5일만 일하니까 40시간 일하면 8시간씩.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그래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5일까지만 해당되는 거고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 법에 아예 언급이 없는 거다 지금. 새로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부분은 5일 동안 40시간 일할 수 있고 12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으니까 52시간인데 그럼 이제 남는 날이 두 날 생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네네.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날 8시간씩 더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새로운 해석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8시간씩 두 번 해서 16시간을 네. 여기다 넣어가지고 68시간이 네. 나온 거군요. 와, 신박한 논리네요. 그래서 68시간이라는 얘기가 사실은요, 제가 노동상담소를 오랫동안 운영했고, 노동법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과거 정부, 그 전까지는 그런 숫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 다 7일이었고, 52시간은 7일에 대한 규정이었고, 40시간도 7일에 대한 규정이었지, 갑자기 일주일 5일로 해석하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자꾸 그 52시간제, 52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노동시간을 단축시킨 것처럼 얘기하지만 부당하게 길게 늘렸던 것을 그냥 원상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줄인 것도 아니네요. 예, 그대로 잘 지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키기. 그걸 이제 그럼 68시간은 잘못된 해석이니까 대법원 해석도 벌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52시간이다. 정부가 이렇게 방침을 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뭐 최저임금 1만 원, 52시간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 52시간을 적용하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경영자들은. 그때 어떤 사람이 이걸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이건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는데 좀 더하게 해달라. 도둑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다, 이건. 원래 처음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요구였으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봐야 한다고 누가 또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120시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20시간 얘기는 왜 나왔냐면요. 일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업종이 있잖아요. 있을 그래서 막 때. 밤을 새가지고 막 며칠 해서 그 납기를 맞춰야 된다든가 이 방송 업무가 그런 게 많아요. 보면 또 그렇게 일이 많이 몰릴 때에는 52시간 너무 그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52시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네. 일주일에 120시간 정도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20시간 거예요. 시켜야 되는데요, 거의? 그러니까 20시간 일하면서 하루 4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그럼 죽어요, 사람이 그러면.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하루 제가 사실 제 아내가 이제 출장을 갔어요, 며칠. 네. 그래서 내가 아내 몰래 잠을 안 자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한 4일을 일을 했더니 불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묵실에 흘려갔거든요. 진짜 기절하죠. 산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려갔는데 의사가 청진기 이렇게 목에 걸고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더라? 진찰기인가? 진짜 큰일 나실 뻔했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일하면. 근데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지나치게 실정을 모르면서 그런 쉽게 너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렇게 일한 노동자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일 시키고 싶은 사람만 만난 거죠, 그동안. 그랬을 수 있겠네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특히 사회적 직책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그 분야를 모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네. 내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수 있다. 120시간 일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나보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로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 때 과로사는 못 넣었어요. 그 법안에. 넣지도 못했군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일하다가 심혈관계 질환에 많이 걸리는 직장인들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로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120시간 일을 하라. 이건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이 전 세계에서 제일 긴데요. 멕시코랑 1, 2위를 항상 다투는 수준인데 그게 독일-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요 항상 세계 1위였어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그 통계 연표에 노동시간 항목에 한국은 항상 박스 처리가 돼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다. 세 가지가 특이한. 첫 번째, 세계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두 번째, 노동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증가. 세 번째, 유일하게 여성 노동자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많은 나라다. 아, 더 많아요. 예, 이게 오랫동안 그랬어요, 한국이. 그랬다가 최근에 들어서 가끔 이제 1위를 빼앗기는 일이 생긴 거죠. 가끔 2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세계 최장 시간 노동하는 나라인 건 맞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독일이 이제 가장 노동 시간이 평균이 이제 짧게 나오기 하던데요. 그러니까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모두 1년 노동 시간이 1,300시간대예요. 네. 우리가 1,900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나라보다 1년 600시간쯤 더 일하는 거예요. 700시간 차, 1000시간씩 차이 나는 네. 데이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도 여기서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동 시간이 거의 7, 800시간, 1000시간이 차이 나는 나라도 연평균 임금 수준을 비교해 봤더니 1000만 원이 우리나라보다 높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놀라운 경제 성장이 상당 부분 노동자 희생의 바탕에서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기간이 그동안 너무 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정상적이었던 것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 네. 우리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K방역을 잘해서 세계 9위로 올랐잖아요, 경제 규모가.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전 세계 22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9번째로 지금 돈이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은 7위로 올라서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G7 국가가 됐다고 자랑하잖아요, 정부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그렇죠. 근데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고 가장 많이 사망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작년이 전택 50주기였잖아요. 네. 근데 50년 전에 전택 열사가 분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가장 최장 시간 노동에 가장 많이 노동자가 산업재로 사망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50년 지나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너무 똑같아서 저는 속상해요. 왜 그런 일이 전혀 변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리고 그때는 한 분의 그런 이제 물론 분신 자살이라는 너무 슬프고 이제 충격적인 반식의 운동이지만 한 분이 그랬을 때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망을 하고 있고 또 맨날 높은 데 올라가고 단식 투쟁을 하고 하는데도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운동을 하더라도 더 들어주지 않는 더 둔감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늘 그 슬프거든요. 웬만큼 높은 데 올라가거나 웬만큼 장기 농성을 해서는 언론의 한 단으로 나지도 보도가 안 않잖아요. 되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네, 많이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거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 놀라운 경제 성장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데 그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느라고 노동자 희생이 길었던 기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반세기 이상 그 기간이 길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독한 마음으로 바로잡을 시기가 된 겁니다. 네. 아, 그게 이제 정상처럼 느껴지고 둔감해졌다는 말씀이 딱 너무나 깊이 새겨지네요. 근데 노동 시간 말고도 또 비정상적인 게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정규직 비율마저도 전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10명이 취업하잖아요. 그럼 7명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정우 교수님 말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제가 존경하는 원로 경제학자님인데 한국의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50%로서 세계 1위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30%를 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다른 나라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10 내지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라 제가 정확히 이 워딩을 인용한 거거든요. 네. 우리처럼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계기가 이제 외환위기입니다. IMF. 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 너무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불법적이었던 비정규직 고용계획을 합법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상담소를 오래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동안 비정규직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기업을 어떻게든 살리자 이런 분위기가 하에 이제 팽팽해지면서 노동자들이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비정규직 고용을 합법화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파견법도 만들고 기간제법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가 회복됐잖아요, 그 뒤에. 네. 그 원상 회복이 돼야죠, 그러면. 그 그건 견으로 안 해- 그건 안 돌아가야죠. 해준 이게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업이 비정규직의 단맛을 봤어요, 이미. 맛을 아는 거죠. 자, 비정규직은 월급 적게 줘도 되고 그렇죠. 해고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수하는 이제 인사노무 관리 관행이 생긴 거고요. 기업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비정규직화되면서 형성된 이권이 너무 커져서 우리 사회에. 즉 간접 고용 가청회사가 다 예전엔 불법이었잖아요. 아, 너무 싫어. 지금 가청에서 용역해서 이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바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전국적으로 이거 반대하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하청회사 이권이 사라지기 전엔 이게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청회사를 만들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이 아니라 되게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인 경우에는 이 관련자들이 하청회사 사장으로 가요. 아, 은퇴하는 분들. 네, 그렇- 대표적인 그렇- 경우가 그렇죠. 도로공사의 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문제였습니다. 네, 네, 네. 2008년까지 도로공사 직접 고용돼 있던 비정규직이었어요. 음. 근데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었는데 이게 2008년에 공기업 선진화한다고 하면서 간접 고용으로 바뀐 겁니다. 이 간접 고용은 예전에 다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20명 내지 25명의 요금 수납원당 사장이 한 명씩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큰 톨게이트는 요금 수납원이 100명 정도 있어요. 사장이 한 5명 와 있는 겁니다. 와. 20명, 25명당 한 명씩. 근데 그 사장들이 대부분 도로공사에서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아니 대법원 판결보다도 권위 있는 결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공기업이 이걸 이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 노후 대책 없애버리는 결정을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그거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뿐이 아니라 그걸 없애는 동료들을 얼마나 또 원망하겠습니까? 네가 직접 고용으로 바꾸는 바람에 내 퇴직 후에 사장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얼마나 원망을 또 많이 하겠어요. 이런 원인들이 도처에 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금 기능하게 된 거거든요. 네. 굉장히 큰 정책적인 결단으로 이건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그러네요. 제가 그 대학교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예식장 빌릴 돈이 없어서. 네. 그랬는데 26년도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환경미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여성노조가 가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한 30분쯤 떠들었나? 근데 한 분이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어. 근데 저기 저 결혼식 간 학생이잖아. 아, 예. 우리가 그때 의자 다 날라주고 그랬잖아. 26년 전에 나 결혼할 때 의자 날라주신 그 청소해 주신 그 환경 계속 하시는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두 분이 26년대도 계신 거예요. 아, 두 분이나 계속.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일 때는 이게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대학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일 때는 한 직장에서 20, 30년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다 아웃소싱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청소 노동자, 대학교사, 용역회사가 다 끼어 있고 용역회사, 대학과의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고용승계 투쟁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이건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LG 트윈타워 사건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은요. 대단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본래 고용계약 형태로 원상 회복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도 이분들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걸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너무 노동운동을 등에 업고 너무 쉽게 정규직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특혜가 아니고 그냥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겨우 그냥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26년 동안 사실은 그게 계속 뭐 임금이 오르거나 승진이 됐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고용도 전환이 돼도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임금 그대로 받고 거기서 정년퇴직까지 일해도 항상 그 직종입니다. 다른 그러니까요. 분야로 승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대표적 경우가 또 인천공항이거든요. 네. 인천공항에 그 보안검색직을 정규직 한다고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공사 직원 되는 것처럼 막 엄청난 네. 특혜 되는 것처럼. 그냥 그 연봉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고용만 직접 고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하청에서 없어지고 네. 하청에서 관리자들도 다 여기 공항공단의 관리자로 흡수가 되면서 다만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해고의 위험에 처하는 이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안심만 좀 더 되는. 네, 그 고용 계약이 유지되는 요 정도의 변화이지 맞아요. 임금이 인상되거나 다른 보직으로 변경될 수 있거나 복지가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마치 부당한 특혜를 드리는 것처럼 로또 취업이다 막 이러면서 알바하러 들어왔다가 정규직 되냐 이 비난했는데 보안 검색직도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다 수료해야 거기 응시할 수 있어요. 그 맞아요. 직책에. 그래서 알바 사이트에 그 보안 검색직 모집 공고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거짓 근데도 가짜 다 뉴스잖아요. 사람들은 막 알바하러 들어왔다가 정규직이 된다고 비난하는 이런 거에 많이 휩쓸린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 가짜 뉴스를 제대로 검색해 보지도 않고 알아볼 의지도 없고 그냥 믿게 되게끔 만든 사회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당연히 유익이 더 크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면서 또 한 가지 그냥 기본적인 산수만 해도 예를 들어 아까 이제 톨게이트 노동자가 100명이면 거기 사장님이 5명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장님들은 일을 톨게이트 수납을 하는 일을 안 하는데도 돈을 사장님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5명? 그러면은 그 사람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이득이 아니잖아요.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면요 노동비용이 절약돼요 원청에서는. 그렇죠. 그 하청에서 마진이 다 없어지니까. 네. 예, 그래서 정규직 채용이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정규직 인건비에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총액 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들은 정부에서 총액 인건비를 딱 정해주면 그 총액 전체 금액 내에서 직원들이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골고루 이제 분배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동일한 총액 임금 내에서 저쪽으로 가린 임금이 많아지면 우리께 적어지는 게 아니냐. 정규직이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청회사로 지급되던 사업비가 다 총액 임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인건비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오히려 하청회사의 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노동비용이 여유가 생겨요. 오히려 원청회사는. 그래서 절대로 정규직의 임금이 적어지거나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데 뭐 그런 거에 분노를 많이 한 거죠. 사람들. 그렇죠. 잘 정말 알아보고 무엇이 나와 사회 전체의 이득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걸 알아보지 않고 너무 쉽게 가짜 뉴스가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사회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비정규직도 원래는 이제 불법인데 그걸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게 영구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딱 3가지 경우만 합법이었어요. 예전 노동법이 오랫동안. 네. 첫 번째는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잠시 결혼이 생겼을 때 네, 결혼 보충용. 이거 결원이라고 그래요. 네, 비어 있는 결원. 자리다 한자 용어인데요. 두 번째는 한시적 계절적 업무일 때 잠시 존재하고 사라지는 업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학생 때 꿀알바가 뭐였냐 하면 겨울방학 때 제주에 가서 감귤 따는 거였어요. 그러면 정말 그 한 달 동안 감귤 따면 학비가 나올 정도로 되게 좋은 알바였거든요. 이렇게 괜찮네요. 계절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기다 정규직을 채용하기는 사실 정규직 그렇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시용 기간이 필요할 때 음, 노동자 입장에서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게 음.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맞나?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맞나? 이걸 법률적으로 3개월을 넘게 못 차게 돼 있어요. 이걸 네.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요.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이게 본래 인턴 개념이에요. 그렇죠. 인턴. 원래 인턴 개념이 원래 이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인턴 제도가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잘못 변질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대한민국 큰 회사가 인턴을
100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약 기간이 이틀이라는 거예요. 이틀이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건 회사가 무슨 이벤트를 하면서 이벤트에 필요한 인원들을 이틀 동안만 고용하면서 인턴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아르바이트라고 해야지 되는. 근데 인턴 제도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아. 인턴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턴 제도가 악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다 그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원래 인턴 제도는 그런 게 아니라 노동자도 이 회사가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맞는지 아닌지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담 없이. 네. 또 그런 쉬운 기간이 원래 인턴 개념의 취지입니다. 원래는. 원래 그러니까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네, 만든 그래서 제도를.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담 없이 그만둘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원래 요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비정규직 고용은 불법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너무 기업이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이게 합법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10명 취업할 때 7명이 비정규직이니까 네. 마치 비정규직이 정상적인 고용계약이고 정규직이 굉장히 특별한 고용계약처럼 돼버린 거죠. 맞아요. 그거를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해서 따내야 되는 것처럼 완전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 질문지에 그래서 굉장히 정확히 지적하셨던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등학교 한 반에 예. 보통 맞아요. 25명에서 30명 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전국 통계를 냈을 때 맞아요. 서울 같은 대도시 말고 전국 통계를 냈을 때 고등학생 한 반 30명 중에 나중에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되는 학생이 30명 중에 이제 한 명 정도 나온다. 한 번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질문지에 정확히 적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그 한 명이 주로 자사고 특목고에서 나와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는 세 학급 중에 한 명 정도가 나중에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 경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게 돼요. 네. 그리고 자기가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 그 어려운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감을 잃게 되고 마치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처럼 비정규직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 탓인 것처럼.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자신들에게 올 비난의 화살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 쉽게 노동운동 등에 업고 정규직이 되려고 하냐? 억울하면 나처럼 시험 보고 들어오든지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 그 SNS에 어떤 젊은이가 그런 글을 썼어요. 저희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런 표현들인데 현실이 완전히 영화 기생충이네. 집주인은 해외 여행을 갔고 지하실에 있는 사람과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은근히 그런 일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프랑스는 이제 초중등학교 시민교육이라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시민교육 내에서 노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노동 단원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 초등학교가 이제 5년제니까 네. 그 3학년쯤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3학년쯤에 해당하는 프랑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시민교육 노동단원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인데 일할 수 있는 권리, 일할 때의 권리. 즉 노동 권리를 어릴 때부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 취업할 권리예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에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취업이 안 된 사람이 자기 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흔히 말하는 스펙이 딸려서 취업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대 국가가 성립된 다음부터는 사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동자는 취업할 권리가 있고 정부와 기업은 그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노동권의 굉장히 중요한 절반의 비중이고 일할 때 권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권리. 네. 노동자가 된다면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히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 아이고. 정말 교육을
언제서부터 어떤 내용을 하는가가 정말 그 사회의 구조와 분위기, 문화들을 정말 많이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부에 이어서 예. 더 노동에 대한 교육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문화와 구조를 어떻게 바꾼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1부는 잠깐 마치고 예. 쉬는 시간 할까요? 벌써 반을 한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한국다양성연구소가 만드는 온라인 청소년 인권 토크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하종강 선생님과 함께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노동 교육을 잘 하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처럼 노동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또 뭐 대학교까지 간다면 통틀어서 받아보지 못한 나라가 차이가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본가와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그들에게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계속 싸우게 하는 거거든요. 막 남자가 여자 탓하게 하고 이주민 탓하게 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싸우게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이 노동교육을 일부러 안 가르친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게 하는 거죠. 노동교육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동교육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만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표현해야 네. 더 정확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게 이름을 들어 아는 나라들은 모르겠어요. 저 어느 대륙에 가서 구석에서 찾으면 우리처럼 노동교육 하지 않은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보통 나라들은 노동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우리하고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수준이 낮고 국민의 상당수가 아직도 밀림 속에서 막 뻘거벗고 살고 있는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제가 이날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나라에도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하고 조방관 노조가 예전부터 다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경제적 수준으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나라들도.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후진국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도 다 가르칩니다. 일본도 다 가르쳐요. 미국, 일본도요. 예, 하다못해 일본도 가르치는데 미국에서는 중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에 보면 노동운동사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노동조합 그러면 어느 주에 어느 학교에서 어느 교사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 각 부문별 노동조합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 한 단원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과정 말고 예전 교육과정에 중고교 사회 교과목 교과서가 63종일 때 이걸 한번 전수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언론사와 이제 노동대학, 민주노총 정책실 이렇게 같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총 페이지가 17,200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 그 단어를 못 찾았어요. 노동률? 노동운동사. 노동운동사. 그러니까 미국 교과서에 한 단원으로 존재하는 내용이 우린 그 단어조차 없었거든요. 단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노동교육을 너무 안 한다.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긴 한 거예요. 예전보다는. 우리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 독일을 자꾸 예로 드는데 네. 이 나라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뿐이지 다른 나라도 다 그만큼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더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중고교 사회 교과목 교과서 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시민, 법률, 사회 과목이 있어요. 네. 과목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단어 3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과목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인문계, 실업계 그랬지만 지금은 일반계, 전문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특성하고 뭐 일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계, 전문계 공통 교과서예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말하면 사회 과목. 네. 그게 챕터가 3개로 돼 있어요. 1장, 2장, 3장. 근데 3장 내용 전체가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3분의 1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국에서는 아니 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의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 가르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겠지만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노동자 가족인 사회에서 그러한 지식을 노동자나 경영자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이걸 깨달은 나라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학기에 그 프랑스 노동교육 대학원 수업을 좀 더 충실하게 해보려고 우리 학교에 민주연구소가 있어요. 네. 거기 김원태 연구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네. 이분이 원래 이 분야 자료가 많은 분인데 강의를 좀 더 잘해보시려고 그러니까 최초로 프랑스 교과서를 다 번역해 보신 분이 이분이에요. 오. 한 20년쯤 전에. 근데 강의를 좀 더 잘해 보시려고 프랑스 교과서를 수입했어요. 이번에 지난 학기에. 근데 그게 강의 이틀 전에 학교에 택배로 온 거예요. 아. 그분 연구실이 바로 우리 위층이거든요. 이틀 밤을 새가지고 번역을 해서 한 강의 중에 일부인데 우리 중학교 1학년, 3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교과서에 시민교육 교과서 노동단원에 이게 사진이 몇 장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과격한 사진을 내가 생략하고 노동자 한 100여 명이 이렇게 길에 쫙 누워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사진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114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11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공장 폐쇄 결정을 했다.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행 과정이 다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사 간의 긴 교섭을 한 끝에 주당 노동시간을 조금 단축하고 임금은 90몇 % 정도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타결이 됐고 그 회사 경영이 호전돼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쫙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옆 페이지에 시험 문제가 5개가 게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하여 이 노동자들은 그 회사의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대표의 역할은 누가 담당했는가? 당연히 노동조합이 담당을 했고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사용하면서 그걸 방어한 거잖아요. 그렇죠. 411개 일자를 없애는 것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와. 공장 건설을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몇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와. 프랑스는 중학교 졸업할 때 졸업 자격 국가 고시가 있잖아요. 네. 프랑스는 국가가 주는 중학교 졸업 학위가 있어요. 프랑스 졸업 학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합고사 비슷한 시험인 거죠. 우리도 중학교 졸업할 때 연합고사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근데 제가 직접 한국에서 목격한 일이 있는데 서울에 이제 굉장히 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단지의 고등학교에서 되게 그분들이 중산층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 상위 1%쯤 되는 분들입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기 고등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저를 인문학 강의에 초청을 했어요. 노동인권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네. 근데 학생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어. 한두 명이 아주 똘똘하게 학생들인데 김재학 소장처럼 아주 영민하게 생긴 학생들이 지금 수능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런 과목 뭐하러 공부합니까? 네. 우리 자습하면 안 돼요? 이거 학생 한두 명이 교사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다 명문대 가려면 면접 볼 때 논술에 나오는 내용이야. 이렇게 설득하면서 강의를 마쳤어요. 설득하는 방법. 네, 근데 프랑스는 중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서술형으로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 졸업 자격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교육을 다 받고 노동자가 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얼마나 노동 문제 이해에 큰 차이가 생기겠어요. 네. 그리고 독일은 제가 이 얘기 굉장히 자주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1년에 한 6번 정도의 모의 노사 교섭을 벌여요. 네, 모의고사 교섭. 네, 그래서 경영자들도 맡아보고 노동자들도 맡아보고 모의 노사 교섭을 하는 한 20년쯤 전에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한 그런 교육을 하면요. 다 경영자 그걸 맡아보고 싶어 할 겁니다. 기왕이면 경영자지. CEO가 그런데 내가 될 건. 독일은 노동자 간벽거리 신청 학생들이 훨씬 많아서 경영자 역할 맡은 학생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독일에 직접 연수 가서 보고 오신 선생님들이 계셔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반은 한 명 빼고 다 노동자 간벽거리 신청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은 보니까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을 학생 한 명. 그 한 명 빼고는 다 노동자 간벽거리 신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요. 교섭할 때 항의문을 작성하는 방법,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 플랜카드나 벽보를 만드는 것,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 나중에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까지 교과서에 다 나오거든요. 네. 마치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학생들에게 데모하는 기술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걸 왜 가르치겠어요?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 초등학생들이 모인 노사교섭 수업하는 사진을 이렇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다가 독일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실제 하는가? 네, 다니엘 린데만도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뭐라고 그러냐면 와 이건 거의 쌍팔년도 사진이네요. 독일 청년이 그런 어휘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안톤 숄츠라는 독일 기자가 있거든요. KBS 저널림 토크쇼 제2의 고정 패널로 나오던 독일 기자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뭐라 그러냐 하면 사실 저는 초등학생이었을 때 노조들이 되게 활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3, 40년 전에 독일 노동운동이 훨씬 왕성했습니다. 그 노동자 집회가 열리거나 큰 파업이 벌어지면 학생들이 견학을 나간대요. 그 데모도 많이 나가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노조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조직률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반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노동자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이 하는 활동이니까 당연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사진 좀 업데이트 좀 해달라고 그러시죠. 네, 그 사진도 어렵게 제가 구한 거여가지고요. 독일에 직접 가서 찍어온 교수님이 20년쯤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내가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걸 그분은 잘 모를 겁니다. 송태수 교수라고 우리나라 노동인권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또 공부를 많이 연구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한국 고용노동교육원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도 이 분야 자료가 많으신 분입니다. 네. 그런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그런 사회 분위기와 구조가 형성될 때 훨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그냥 안전하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아직도 주장해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이런 요구사항이 아직도 있다는 거가 너무 슬플 지경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죽냐 하면 1년에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6명은 어딘가 죽었다는 거죠. 하루에 5-6명은 되는 네, 거예요. 6명은 오늘도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 노동은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망률 통계가 있어요. OECD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통계를 낸 걸 보니까 23년 동안 우리가 21년을 1위를 했어요. 23년 동안 통계 중에 21년 동안 우리가 산재 사망률 1위를 했고요. 그 1위가 또 얼마나 높은 일이냐 하면 2위하고 굉장히 차이가 큰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 10만 명당 노동재해 사망자 통계가 0.4명이에요. 0.4명이요. 네, 그러니까 10만 명당 0.4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해요. 그러니까 노동재해라는 용어는 이제 산업재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정확하게 노동재해라고 다 표현하고 한자 쓰는 다른 나라는 일본도 다 노동재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만 노동이라는 단어가 워낙 이제 시하다 보니까 이걸 산업재해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만 산업재해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 단어도 그렇군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교통사고도 그럼 다 산업재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수행 과정 중에 사망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재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영국이 0.4명일 때 한국이 10.1명입니다. 10.1명. 지금도 이 통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한국의 직장인들은 영국의 직장인보다 자기 업무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25배 높다는 뜻입니다. 25배. 그러니까 2.5배만 높여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25배가 높아요. 제가 방금도 직장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산업재해, 노동재해 이렇게 표현하면 또 사무직은 자기 얘기 아닌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이 통계는 다 사무직, 화이트 칼라를 포함한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무직 노동자처럼 지금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걸리는 나라가 없어요. 과로사, 심근경색, 뇌경색. 네, 그러니까 일가 친척 중에 보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한두 건씩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택배 서비스거든요. 택배, 예. 특히 유럽에 살다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죠. 야, 택배가 이틀 만에 집 앞으로 와?
상상을 못해요. 볼 그걸.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시간에. 그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네. 코로나19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웨덴 통계가 며칠 동안 안 올라왔어요. 네. 그 집계. 그랬더니 스웨덴에서 살다 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휴가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 맞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노동자 휴직권이 그렇게 보호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딱 초기에 휴일 없었잖아요. 막 지금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휴가다 그러면 그냥 그 일은 스톱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네. 물론 그러면 약간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유럽 간 사람들은 은행 가서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 뭐 일주일 걸리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가 택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바람에 택배 단체에 따르면 1년 6개월 동안 25명 이상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편리한 서비스 이용할 때에는 안 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누군가 희생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항상 좀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건 사무직도 다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인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네. 정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그것이 마치 편리한 것이고 산업이 발전한 것처럼 만들게 우리가 그런 허상을 쫓게 만들고 남들의 희생과 착취 위에 내가 살고 있게 만드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인데 우리가 경제 규모가 뭐 200위쯤 되는 나라다 그러면 또 몰라요. 그런데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왜 노동자는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산재 왕국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팩트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동안 노동자의 권리가 너무 많이 침해당했다는 거고 그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강제적으로 법으로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만들고자 했는데 거기도 이제 막 50인 미만은 유예시켜주고 5인 이하 사업자는 막 빼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준비할 때 명칭이 그거였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될 때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기업을 쏙 빼버렸더라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해버렸는데 우리들은 계속 중대재해기업 꼭 넣어서 얘기하죠. 네, 네, 우리는.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면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작년 2020년 노동재 사망자 중에 35.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합치면 전체 노동재 사망자 중에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재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분야를 그냥 법 적용을 빼버린 겁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영세 하청업체들은 경영에 부담이 된다. 이게 그 이유거든요. 제외시킨.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경영에 부담이 되니까 계속 죽도록 내버려 두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모든 노동법이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됐어요. 네. 대기업부터 적용하고 중소 영세 하청업체는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곳으로.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부담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영세 기업들이 부담을 견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노동자 건강을 지키려니까 부담이 되니까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좀 더 받아내자.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세금이 그런 곳에 쓰이는 것을 동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세금 왜 그런 데 쓰냐 이렇게 반발할 것이 아니라 네. 영세 중소 영세 하청업체들도 그런 안전보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줘야죠. 그리고 끝내 그게 부담이 돼서 운영할 수 없는 기업들은 사실 문 닫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안 하는 게 그래가지고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떤 건설회 사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언론하고 경제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내가 지금 전 세계 전국에 그 널려 있는 공사 현장이 그렇게 많은데 네. 거기서 노동자가 사망할 때마다 내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갑자기 예정에 없던 질문을 아나운서가
하셨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경영자한테 넘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걸 외국에서도 많이 촉구하거든요. 음. 그 EU 대표단이 한국 와가지고 유럽연합 대표단이 한국 와서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국제노동기구 협약 추진해라. 아니 왜 다른 나라 기업이 한국 와서 한국 정부에게 국제 기준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할까요? 네. 한국 노동자의 인권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건 철저하게 이런 논리입니다. 자기 나라 기업들은 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용을 들어가면서. 근데 한국의 기업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이건 철저한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왜 당신들이 자유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냐. 그런 측면으로도 네, 접근하는 지금 공동체 약속을 지키지 않냐. 음. 노동자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한 자본주의 시각으로 시장경제 시각으로 볼 때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심지어는. 음. 그리고 그 중소 영세 하청업체에서만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또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사망이 네, 우리가 구의역 사건이라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19살 먹은 노동자 그렇습니다. 김군이 네. 우리가 아직 이름 석자를 감히 부를 수 없는 네. 서울 구의역사의 스크린도 수리하다 열차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고 아버님이 그 아들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가방 속에서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이 나왔다. 그래서 네. 굉장히 우리가 마음 아파했던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 지하철이 지금은 통합됐지만 그때는 회사가 두 개였어요. 1, 2, 3, 4, 5선 운영하는 회사와 5, 6, 7, 8호선 운영하는 회사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네. 근데 그런 스크린도 사망 사건이 1, 2, 3, 4, 5선에서만 3건이 발생했어요. 거의 똑같은 사고가. 비정규직을 하는 예, 5, 6, 7, 거구나. 8호선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 차이는 그 당시 1, 2, 3, 4호는 4, 5선 그 업무를 비정규직이 담당했고 5, 6, 7, 8호선은 정규직이 담당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이건. 네, 네. 그래서 구의역 사건을 계기로 서울 지하철 공사가 그때 418명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했어요. 그리고 3년 지났을 때 언론이 물어봤어요.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에게 가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뭡니까? 정규직이 되고 나서. 그랬더니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게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신세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창원에 가서 며칠 있었는데 선박용 엔진 만드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근데 대형 선박 엔진은 집체만큼 커요. 네. 마지막 공정을 외주 하청을 줬더라고요. 그게 완성된 엔진에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노동자 간부가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여성 노동자가 혼자 그 페인트 칠하고 있더랍니다. 이분이 그냥 물어보셨어요. 이분은 노동자 건강에 관심 있는 노동자 간부니까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전혀 안 아픕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 붓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그 하루 종일 그 칠하면 손목 안 아프세요? 안 아픕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 물어보다가 노조 간부가 깜짝 놀란 거거든요. 이게 하청업체 비정규직 신세거든요. 그래서 파리 목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지하철이 그렇게 하고 나서 3년 만에 스크린도 고장 건수가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담당할 때 1년에 한 2만 건 고장이 발생했거든요. 정규직화 했더니 고장 건수가 3,500건으로 줄어든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인데 지금 그 효과가 극대화된 케이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어떤 마음으로 일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직장이라고 다니고 있어야 되나 지금? 그렇죠.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일가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 일을 한다고. 그렇죠. 직장에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고용 구조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돼도 개선할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계약 기간 끝나거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더 좋은 회사 연락이 오면 바로 떠날 사람들이니까. 근데 정규직이 되고 나서는 행복한 노동자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스스로 이걸 계속 개선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가 나타나요. 저희 스크린도 수리 담당 노동자들이 몇 가지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그것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것이 노동재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국가 경제 유익하다 이걸 데이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이 얘기 너무 길게 했다. 더 연관되는 일들이 많이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하고 싶은 게 얘기 많이 있는데 너무 답답한 여기서 것 시간을 같습니다. 많이 얘기 우리가 잡아먹었네요. 시간이 이제 좀 쫓기고 있지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돼서 개인과 사회 전체 긍정적인 일들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주제를 살짝 바꿔서 우리가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뭐 사회 계급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직업에 귀천이 있고 또 이 직업을 하고 싶고 저 직업은 피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안전이나 사망 이런 것도 있지만 수익, 이 연봉이 제일 클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신문사 기자가 네덜란드에 가서 진로 특집을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네덜란드 중학생에게 장래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 벽돌공이라고 답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벽돌 일하는 거지 가서 봤는데요. 음악을 하루 종일 크게 들을 수 있더라고요. 나 음악을 사랑하거든요. 난 벽돌공에 대해서 평생 음악을 들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네. 그 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유는 벽돌공의 수입이 대기업, 정규직이나 대학 교수와 큰 차이가 없고 일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그 사회에도 대기업, 정규직, 대학 교수가 고임금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크지 않아요. 큰 차이가 그리고 없어요. 생계비 중에 자기가 직접 벌어서 감당해야 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나머지는 다 사회보장. 네, 사임금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스웨덴에서 공부하고 온 제 친구 치과 의사가 있는데 그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경력이 오래된 기술직 노동자가 의사보다 월급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나라도 의사가 고임금이긴 해요. 그런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쌓인 노동자들은 의사보다 초임 의사보다 월급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청소년도 스스로 대관공, 목수, 벽돌공 등의 직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동네에도 보면 이웃집에 보면 부인은 대학 교수인데 남편이 배관공이고 부인이 조선소 용접공인데 남편이 의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바로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천이 없으려면 차별이 없어야 돼요. 네. 엄청나게 차별하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요. 그런 나라들은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네. 대학 교육을 다 국비로 지원하잖아요. 근데도 대학 진학률이 우리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우리나라처럼 없으니까.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 가는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통계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요. 네. 제가 나중에 인터넷 편집할 때 그 그래프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만 맨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미국이 그 밑에 한참 내려와 있고 선진국 평균도 그 밑에 내려가 있어요. 네. 미국, 일본도 우리같이 대학을 많이 가진 않아요. 네. 갈 필요 없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럼 누가 대학을 가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공부하고 예, 싶은 사람. 김재학 소장도 원래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외국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고 안 좋아요. 근데. 박사학위 받으러 가겠다는 사람을 내가 붙들어 앉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구소를 하게 되신 건데 전 참 잘한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활동가로. 네. 그런 책 쓰는 사람도 있잖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알면 사람도 있잖아. 네. 이런 사람이 대학 가는 거예요.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처럼 공부가 죽도록 싫은데 취직과 경쟁 때문에 대학을 가는 사회, 이건 불행한 사회이고 그렇죠.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 사회 많은 다른 문제를 해결해요. 아, 정말.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사교육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 자녀가 학교 갈 때가 되니까 취약통지서가 한 장 오더래요. 그 나라도. 거기 경고문이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고문은 그 도시에 한국인 거주자가 많아짐에 생긴 경고문이래요. 귀대의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우치면 학교에 와서 다른 학생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선행학습하지 말라는 거죠. 독일은 아예 학원이 없습니다. 특기 적성 학원이 있고 장애 학생 공부하는 학원만 있지 비장애 학생 공부하는 학원은 하나도 없어요. 독일은. 네. 근데 한국의 부모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럼 우리가 꼴찌하라고 아빠가 직접 가르쳐서 보냈대요. 독일은 알파벳 아베 체대라고 그러거든요. 담임교사가 전화해서 분노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비겁한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 아이만 100m 달리고 50m 앞에서 뛰게 하고 싶었습니까?
그 아이가 혼자 안다고 건방져지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서 나중에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 그걸 책임질 거냐고. 진짜 눈물 나는 얘기. 그 학생 때문에 내가 이번 학기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신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아, 왜 교육을 학교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할 말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서울 시내 한 구립도서관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서울대 청소 노동자 중에 사망하신 분이 최근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사서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고 선교사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사서에 일했던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사서 동료 사서들이 얘기하면서 목이 메던데 거기 관장님이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 자기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 한국인 부모는 교장실에 불려가서 각 썼었대. 너무 그걸 안 지키니까 알파벳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장 앞에서 각서 쓰고 나왔어요. 안 가르치겠다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요, 자기 자녀 2명을 가르친 선배에게 내가 직접 들었는데, 유치원에서 알파벳이나 구구단을 가르치다가 이게 적발되면 설립학을 취소해버린답니다. 적발되면이라는 표현부터 너무 그럼 우리가 생각해볼 게 뭐냐 하면, 어느 나라 가정이 더 화목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한국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공부해라 이 말만 전혀 하지 않고 살아도 얼마나 가정의 분위기 좋아지겠습니까? 그럼요. 청소년 전문가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사망한 중고등학생은 없습니다. 근데 학업 성적 때문에 자살한 중고등학생이 200명이 넘어요 매년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리고 생활비 중에서 사교육비 부담만 없어져도 얼마나 우리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200, 300씩이 어떻게 되면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면 가능해지는 거죠. 질문이 들어왔나 보네요. 네, 저희 사전 질문으로 수업 전에, 이 토크 콘서트 전에 들어온 질문이랑 라이브로 질문해 주신 거 다루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으로 우리 거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열악하고 아직 부족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런 노동 환경 속에서도 워라밸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많이 힘들지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넌 그런 데 가서 일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워라밸이란 단어 생각할 때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워라밸이란 단어는 일은 힘든 것. 그리고 휴식은 편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 자체가 즐거우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아까처럼 음악 들으면서 벽돌 쌓는 거 하는 게 내가 좋은 직장이면 일 자체가 즐거우면 그러면 굳이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건 고통스러운 일, 이건 즐거운 놀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면 사실 워라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하는 것에 너무 매몰돼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 당연히 개선해야 되지만 일 자체가 보람과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으로는 청소년이 노동할 때 알아두어야 될 것들 알려주세요. 뭐 근로계약서 쓰기라든지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할 때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어디에다 도움을 구해야 되나요? 이런 되게 청소년 노동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편의점 알바잖아요. 네네. 주휴수당 당연히 줘야 되지만 안 주거든요, 대부분. 제일 많이 안 주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휴수당 주세요. 그럼 내일부터 그만둬.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다 일하는 시간을 기록해뒀다가 그만두고 나서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당연히 작성해야 되는데 꼭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은 같거든요. 녹취를 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녹음하기 쉬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 내가 일주일에 얼마 줄게 이렇게 말한 걸 살짝 녹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료가 옆에서 듣게 해도 돼요. 친구만. 네, 친구가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러면 그 증언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리 침해당했을 때 그걸 구제받는 절차가 있지만 이게 아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결심이 필요해요. 귀찮고 힘들더라도 내 권리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이 일단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노동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그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같은 그 지역 단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도 되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셔요. 그다음에 노동부의 청소년 사이트가 있어요. 네. 예, 그런 데를 통해서 노동부 청소년 사이트. 예, 그래서 만화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도움 받으면 되는데 하여튼 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살 것인가. 그게 가서 말 한마디 했다고 쉽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견디고 참을 것인지 조금 노력이 필요해도 내가 정의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의 안정화가 목숨의 안정으로도 이어지는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귀천이 없어지려면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 그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남겨주셨나 봐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노동재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었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네, 질문보다는 코멘트로 긴장하고 있었는데 남겨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선생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는 삶 정말 하루하루 한 순간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순간이 없는데 정말 다른 사람의 이런 존재와 연결됨을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사회의 이 기득권자들의 그 노력과 그들의 힘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고 그 연결을 어떻게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인가 좀 그런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전파하면 좋을까요? 공자님 말씀 같은 걸 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거네요. 공자님 말씀. 근데 이제 동물을 키워보면요. 네. 작은 햄스터 같은 작은 짐승도 새끼 사랑은 정말 눈물겹거든요. 자기 온몸을 항상 발끝 하나 보이지 않게 덮고 있고 먹이를 먹으러 잠깐 나올 때에도 자기 털로 다 꽁꽁 덮어주고 나오고 새끼가 작을 때는 자기 몸으로 감추는 게 가능하지만 새끼들이 많이 자라서 자기 몸으로 감추는 게 불가능한데도 인기척이 있으면 그 불가능한 동작을 몇 시간을 해요. 눈물겹게 어떻게 안 보이게 하려고 새끼들을. 제가 우리 집에서 햄스터가 새끼를 낳았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짐승보다 할 수 있다. 근데 인간이 이런 짐승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아빠가 하는 노동운동이 그런 거야. 품 잡고 좀 말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중학교에 가서 글짓기를 했는데 글 제목이 햄스터에게 배우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최소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삶처럼 천박한 모습은 없다. 이걸 가장 최저 기준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미니멈으로. 그 다음에 그냥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어떤 교수가 외국 나갔다가 TV를 보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국 얘기를 하더래요. 코미디언들이. 근데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하면 학교에서 봉사시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코미디언이 그럼 그 나라 밥을 먹어도 점수를 주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코미디언이 그냥 가서 숨만 쉬고 있어도 점수를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리더라는 거죠. 네. 너무 당연한 인간의 행동을 점수화한 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멀리서 우리를 스스로 보면서요. 우리는 이제 식민지 시기에 가졌던 많은 가치관이 있어요. 착한 사람만 바보지. 이게 해방이 되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우린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었던 사람들과 그 맞섰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이기적 가치관이 굉장히 짙게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게 네, 분석하는 네.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도요, 그걸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호랑이와 싸워 이길 수 없잖아요. 네. 악어와 싸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내에 약자를 배려하는 유전인자가 가장 강한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데이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지고 하고 있는가 그 항상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연대할 수 있는, 그래서 평등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정말 인간들이 나아가야 될 그렇게 우리가 나가고 있다고 굉장히 믿고 이제 있고요. 많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네, 네. 지금은 이렇게 김지학 씨 같이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상한 색깔로 염색을 하고도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선생님 회색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닙니다. 그런 희망을 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말씀하실 우리 때 때는 감옥, 저 정도면 거의 감옥 갔어요. 이 토크 콘서트 끝나고 우리 잡혀가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녀분들도 그렇게 교육하셔서 뭐 그런 대자보가 집에 붙었다고, 하종강은 집에 빨리 들어와서 뭐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 혹시 가족을 또 남편의 그 사회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네. 아니 자녀분들이 그렇게 대자보도 쓰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대개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내세우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면서 가족을 비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건 또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비하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 잘 키우셨다고.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 또 그리고 노동운동, 인권운동, 또 이렇게 목소리 내는 법들. 네, 그래서 우리 대자보의 마지막에 나와 있던 구호 중에 하나가 아빠와 함께 놀고 싶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그런 지탄은 받지 않고 잘 노는 아빠가 되고 싶긴 한데요. 아무튼 함께 그렇게 목소리 내는 방법이 대자보가 됐든 뭐가 됐든 함께 목소리 내고 자기 자신의 권리와 타인들의 권리를 함께 신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그죠?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학교에 내가 만난 학생들에게, 이런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파하면서 그런 사회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손 들고 미얀마를 지원하는 의미로 네. 하겠습니다.